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속속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9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 경제 시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해설해드리는 명품 시사회 9월 1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9월 11일 아프간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0년입니다. 특히 이제 20년인데 금년에 아프간에서 미군이 지난 8월 31일에 철군을 함으로써 아프간 철군의 상처가 그리고 9.11 테러의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의 심장부 상징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비행기 자살 충돌에 약 3천여 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그 원흉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알카이다의 오사마 빈 라덴을 지목하고 바로 2001년 10월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것이 20년 전쟁의 시작입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전사하고 또 상처를 입고 엄청난 재정을 투입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20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작년에 도하에서 작년 3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작년 3월에 도하에서 아프가니스탄을 거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텔레반 반군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항상 문제인데 베트남도 1973년에 오랜 전쟁 끝에 1973년에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 곧 평화가 도래했기 때문에 전쟁 당사 국인 미국의 군대 철수가 이어지고 바로 75년에 미군이 철수한 남베트남의 월맹과 베트콩이 전격적인 공세로 1975년 4월 30일에 남베트남이 멸망을 하고 베트남은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작년 3월에 도하에서 열렸던 미국과 텔레반 간의 평화협정 끝에 그 평화협정에서 8월 31일에 금년 8월 31일까지 미군 철수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미군이 철수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완전 철수도 하기 전에 텔레반이 카불 정권을 무너뜨리고 점령을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은 다시 20년 전쟁이 무위로 돌아가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쫓기듯 아프간 철군을 하게 되는 모습들에서 미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이든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국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국가를 위해서 미국이 희생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정과 미군들이 살상되는 그런 희생을 치렀지만은 부패한 아프가니스탄 카불 정권의 부패로 인해서 결국은 승기를 잡지 못했다. 그런 승기를 잡지 못한 원인을 현지 정권의 그 부패에서 찾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 엄청난 그때도 한 15년 정도의 한 20년에 걸친 엄청난 그때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돈과 물자를 투입했지만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당시에 심지어는 그 월남 정부의 부패, 심지어는 월남 정부의 월명의 간첩들이 득실거릴 거렸고 월남 정부가 무너진 이후에 월남의 부통령까지도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미국의 전 세계적인 패권 구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슬람 원리주의가 복귀를 하게 되면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라크가 바로 인접해 있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거의 미국은 지금 전 세계가 서방 세계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서방 세계와 그다음에 중국, 공산주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팽창과 그다음에 이슬람 원리주의, 중동을 근거지로 한 이슬람 원리주의가 쟁패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하버드 교수가 문명의 충돌을 얘기했죠. 그 문명의 충돌이 지금 충돌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바로 여러 문명들이 충돌하는 가운데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방 문명의 가장 큰 도전이 중국과 이슬람 종교 원리주의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지금 적중하에 가고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했지만은 그것은 빗발인 구호가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면서 바이든 행정부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 9.11 테러 이후에 더 안전해졌지만은 테러 조직도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 그리고 이제 그런 다극화 체제가 미국의 당극화 구소련의 붕괴로 미국 당극화 체제가 되는 듯 했지만은 다시 다극 체제가 특히 아시아 지역은 미중 쟁패가 심해지고 또 중동 지역은 또 이슬람 원리주의가 또 부활을 하면서 한국 선택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심각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중국은 계속적으로 팽창 정책을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더 강화하고 있고 또 팽창을 정책을 하고 있고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적인 그런 국가이지만은 리더의 국가이지만 여전히 미국의 경제력이나 이런 것이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철군에서 보여줬지만은 전 세계 자유진영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특히 금년에 미국에서 아프간 철군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경제적인 백그라운드가 미국의 국가 부채가 GDP의 128%에 도달했고 조만간에 200%까지 갈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이 외국의 자유우방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의 군대를 주둔하고 참여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고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2차 대전 이후에도 바로 미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120%까지 올라가면서 그 당시에 가장 먼저 줄인 것이 국방부입니다. 당시 국방비 한 900억 달러 정도였는데 450억 달러 정도 50%로 감축하면서 1949년에 해방된 이후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군대와 경찰도 없는 속에서 미국은 1949년 황급히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 바로 북한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남침을 감행을 한 것이 6.25 동란입니다. 지금도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60~70%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120%가 넘어서고 있고 곧 200%까지 갈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처럼 친중 종북을 갈 경우에 우리가 공산주의 전체주의와 손을 잡고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동맹을 더 강화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로 가야 한다는 것을 선택한다면 한미동맹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9월 11일에 9.11 테러 20주년을 맞이해서 세계 패권 구도에 객변하고 있는 세계 패권 구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한번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1964년에 한국이 베트남에 파병을 한 날입니다.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비전투 부대를 파견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계기가 돼서 나중엔 전투 부대까지 파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월남 파병을 반대하는 데모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제개발 자금이 전혀 없고 외환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속에서 외환을 구하기 위해서 일본과는 국교 정상화를 하고 미국과는 월남 파병을 하면서 어 거기에 있는 원조를 또 받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월남 파병하면서 우리 참전 군인들의 수당을 달러로 받아서 경제 발전에 사용을 한 것은 물론이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아주 낙후되었던 우리나라 군 장비를 근대화하고 또 한국에서 군 장비를 생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국방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2차 대전 때 사용하던 M1이라고 하는 그런 소총으로 무장해 있습니다만, 그건 2차 대전 때 사용하던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1964년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해서 한국은 M16으로 교체를 했는데, 그 M16도 한국에서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M16을 대대적으로 우리 무기를 현대화하고 그 외에도 여러 많은 무기들을 현대화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또 우리 젊은 사람들 희생했었지만은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을 도약하는 데 커다란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1964년에 있었던 오늘 어 한국 군인의 비전투 부대의 월남 파병이 시작된 날이 또 오늘이기도 합니다. 아 지금 인제 이 정도로 오늘의 그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것을 살펴보고 오늘 지금 인제 중대본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추석 연휴에 수도권에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방의 비수도권으로 확산될 것을 대비해서 비수도권에 병상을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중증 병상 1,163 개를 확보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기간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가 시행돼도 당분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청년의식에서 재난지원금 기준을 석 달새 세 번째 지금 낮추고 있다. 올리고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소득 기준은 3,940만 원, 5천만 원, 5,800만 원, 그리고 5천만 원 이하 하다가 청년 1인 가구가 지금 경우에 5,800만 원 이하면은 재난지원금에 주기로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인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청년 1인 가구의 표심을 고려해서 이렇게 계속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더구나 또 인제 88%를 준다고 하니까 불평이 계속 늘어나니까 90%까지 확대하게 됐는데 약 100만 명이 추가되어서 재원이 약 3천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제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예산을 끌어다 쓴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지원금 대상이 70%에다가 80%에다가 88%까지 올렸다가 다시 또 90%. 구멍가게에서도 이렇게는 안 한다. 이렇게 주먹구구씩 나눠주는 현금 살포하는 이것이 국정 운영이냐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99%까지 주죠. 아무 근거도 없이 계속 이렇게 하는 주먹구구식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선심성 돈뿌리기로 전략했다. 이미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내년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선심성 돈뿌리기로 전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를 쓰면 돈 주는 재난지원금, 갈 때까지 간 선거용 돈장난이다. 조선일보에서 오늘 사설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재난지원금 아무리 퍼주기 한다 해도 원칙은 있어야지 이게 무슨 꼴이냐 하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을 지금 계속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등장한 이후에 대출 계속 조이고 있는데 대출 조이도 집값은 계속 오른다. 수도권 매수 심리가 2주째 상승하고 있다는 한국 부동산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랜만에 분양가 상한제 문제점을 개선을 검토한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은 그 가격에 분양하는 가격에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건설업자들이 아파트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공급 부족이 생기면서 집값이 오르는 거죠. 노무현 때도 이랬고 문재인 때도 이랬습니다. 보통 분양가 상한제를 제가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상한제를 도입하고 나면 한 3년 정도 뒤에 집값이 폭등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짓는데 보통 2-3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나면 2-3년 뒤부터 공급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서 뒤늦게 집값이 엄청나게 오른 뒤늦게서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한다고 하는데 최소 2-3년은 더 집값 안정에 반영되는 데는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를 하니까 풍선 효과로 오피스텔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민노총 문제, 민노총의 막가파식, 그야말로 막가파식은 뭐 거의 그냥 심지어 최근에 택배 대리점 주에 대한 택배 노조들의 행포를 보면은 거의 뭐 깡패 수준입니다. 대리점 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여전히 뭐 반성과 성찰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또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런 가운데 현대제철 불법 점거도 19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공권력은 그냥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할 수 없이 자회사 신규 인력 채용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다.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10월 달에 공무원 노조까지 가세해서 민노총의 최대 총파업이 예고되고 있다. 10월 20일 총파업이 예고되고 있다는 얘기. 뭐 춘투라고 하든 이제는 추투까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좋습니다. 강규행 명기대 교수가 KBS 전 이사에 해임되었는데 그것이 계속 지리한 오랫동안의 법정 투쟁 끝에 어제 대법원에서 강 강규행 교수의 KBS 이사 해임 취소 판결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동안 강규행 교수의 어려움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송법으로 방송장으로 이렇게 반정부 인사들을 억압을 하고 또 언론법으로 누구를 짓밟으려고 하느냐. 지금 언론중재법, 야당에서는 언론재갈법이라고 합니다. 언론재갈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누구를 짓밟으려고 하느냐. 그런 보도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금융위에서는 222조 코로나 대출 6개월 더 만기 연장한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209조 원을 만기 연장을 하고 원금 유예가 12조 원, 이자 유예가 2천억 해서 총 222조의 코로나 대출이 만기가 6개월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2000년 3월부터 만기 연장이 시작되어서 계속 6개월씩 단위로 연기 연장해 오다가 이번 9월 달에 다시 또 만기가 이 조치의 시효가 만료가 돌아오는데 다시 6개월 연장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을 한 끝에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44,748달러까지 하락을 했고 이더리움도 3,198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트코인이 5,514만 원까지 하락을 하고 이더리움도 395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거의 6천만 원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너무 급등한 나머지 반락을 해서 지금 5,517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거의 430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430만 원 선을 올라갔었는데 지금 반락을 해서 39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제 개인들이 사자에 나서면서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차이나 리스크가 다시 대두가 되면서 아무래 퍼시픽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의 자금이 지금 8월만 하더라도 5조 원을 빼나갔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작년 전체 규모를 웃돌고 있다. 올해 주시장의 순유출이 234억 달러에 달해서 벌써 작년 전체 규모를 웃돌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정부의 플랫폼 규제로 인해서 크게 하락했었는데 다소 반등을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또다시 악재 중에 하나가 어제 발표한 노동부의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8.3% 오르면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대두가 되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테이퍼링도 11월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다시 대두가 되면서 주가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토스뱅크 어제 다음 달 공식 출범을 앞두고 사전 청약을 받은 파격적인 상품, 수시 입출금 통장에도 연 2% 이자를 주는 상품에 10만 명이 첫날 훌쩍 첫날만 1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나오면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협력을 해서 앞으로 자율주행차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물류의 협업을 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었고요. 앞으로 메타버스가 시장 규모가 현재 307억 달러에서 2024년에 2,969억 달러까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 메타버스가 우리의 일상을 바꿀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메타버스가 육군의 훈련도 앞으로 대수술을 전망된다. 이제 VR 장비를 쓰고 가상현실 장비를 쓰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실전처럼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액으로 음원 저작권을 조각 투자하는 이런 플랫폼이 나와서 뮤직하우인데 한 달 만에 수백억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지금 중국의 빅테크 중국 기업만 때리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도 때리면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많은 기업들이 발을 빼기 시작하고 있는데 예컨대 캐시우드라고 하는 자산운용도 중국의 돈을 뺀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진핑은 내년 3년임을 앞두고 사회주의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엘리트들은 중국의 접대와 특혜 공세에 농락당하고 있다는 전문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한국 영화와 TV 드라마는 중국 자본의 투자 참여가 없으면 제작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동대문 시장의 포장 배달과 사채 시장까지 중국 자본이 사실상 장악을 하고 있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조선족들이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조직적 개입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 한반도 통일에 중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열쇠를 쥐고 있고 중국 시장이 절대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곳이다.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이런 환상이고 착각인 강박관념 때문에 대중 외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한반도가 바로 중국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고 또 미중 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전략적 가치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전략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한미일 동맹을 더 강화해야만이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중국에 당당히 대응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미일 동맹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흔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없이 여기고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계속 혼밥을 해야 되는 냉대를 당하는 그런 일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건데 어제 바이든이 대중 공세 숨고르기 바이든이 먼저 시진핑에게 통화를 요청해서 하나의 중국 정책, 대만과 홍콩을 중국 영토다 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대만을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다. TSMC를 미국에 유치하고 기술 안보 동맹이다. 그러면서 각종 국제 기구에서 퇴출되었던 대만을 다시 복귀시키려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이 완전히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변하지 않았다라고 어제 바이든이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이어서 바이든의 이런 발언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제가 좀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재정 상황이 워낙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반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바이든의 민주당 국회의원 16명이 한반도 평화법이라는 것을 미국 의회에 제출해 두고 있는데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이 종전이 너무 오래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종전을 해야 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되고 해야 된다. 그런 법인데 그건 곧 미군의 철수로 이어지겠죠.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본 것처럼. 정말 우리가 바이든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미국에서 지금 쿼드 정상회의가 다음 달에 열리고요. 며칠 뒤에 24일 날 열린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쿼드에 한국도 들어오라고 하는데 우리 안 들어가고 있고 또 파이브 아이즈라고 군사 정보 동맹에도 들어오라고 하는데 안 들어가고 있고요. 이러다 보면은 바이든이 한국에 대해서 발을 뺄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은 바이든의 이런 대책을 보면서 우리가 한미일 동맹을 더욱더 공고히 해야 중국에 당당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도 바이든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국민의힘 여러 후보가 있지만 박지원 의원이 자타가 공인하는 외교통상 전문가입니다. 선진국에 걸맞는 외교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특히 문정부의 한미동맹 신뢰에 손상을 입히고 있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대교의 통행료 면제, 지금 국민연금이 운영하고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 면제, 이거 이재명 지사의 선거를 위해서 선거를 앞두고 이런 국민연금, 국민들의 노후 자금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조치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국민연금 당연히 반대한다는 얘기 나왔고요. 정치 얘기 잠깐만 하면 어제 공수처에서 윤석열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입건을 하고 김웅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공작 정치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어, 그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이걸 여당에서는 또 윤석열은 정치 깡패다. 검당 유착을 특검을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가운데 조성은이라는 내부 제보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웅 의원이 바로 유승민 의원의 옛날에 바른당에서 같이 있던 사람이죠. 그다음 조성은 내부 제보자로 위한 조성은도 정병국 전 바른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정병국 전의 소개로 지난번 김종인 의원 비대위원장 때 국민통합당에 합류했던 초보 정치인인데 완전히 정말 이 무슨 뚜렷한 가치관이나 비전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에 제보를 내가 제보자다 하면서 지금 정치 공작의 중심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선거를 앞두고 이 한국은 역시 이런 정치 공작 앞서 보니까 어떤 분이 제2의 김대엽이 떠오른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게다가 경기도가 지금 파퓰리즘이 끝이 없습니다. 구직자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최대 30만 원 한 달에 5만 원씩 구직자에게 준다고 하니까 계속 취업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늦게 오거나 그러면서 면접 확인서만 줬죠. 면접 확인서
제출하면 30만 원 바로 지급해 주니까 이런 일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당에서는 이재명과 이낙연, 야당에서는 홍준표와 윤석열의 지금 막판 표다지기가 지금 계속될 그런 주말이 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대선이라는 중요한 대한민국이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미중이 쟁취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서 치루어지는 대선 정국에 다시 포질적인 저질스러운 공작 정치가 난무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수해 주면 걱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